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대체 휴일이라 늦게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대박 열린 고시학원에서 영양사 국시 식품학을 담당하고 있는 김만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강의니까 간단히 이제 OT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바로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 저희 48회 국시에서 식품학의 문제들에 대한 분포도 하고 그냥 제가 간략하게 그냥 총평 간략히 썼고요. 그리고 다음 프린트 보시면은 이렇게 각 단원이 끝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한 것들을 제가 제공을 해 드릴 테니까 꼭 참조를 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그냥 말씀 좀 드리고요. 이제 사실 식품학 쪽에서 보시면은 다들 어려워하시잖아요. 뭐 식품학, 뭐 이런 어떤 화학 얘기만 나오면은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력이 좀 잘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합격생들 그 수기를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그 수기에 보시면은 식품 쪽에서는 항상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그래서 용어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은 그렇게 반복을 거쳐서 용어에 대한 그 이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49회 시험에는 꼭 합격하실 수 있으시라 믿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바로 수업에 진행을 할게요. 자, 오늘은 요거 먼저 말씀드려야 되겠구나. 여기서 국시시험 그 총평에서 보면은 거기 총 단원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수분부터 시작해갖고 물성까지. 그래서 작년 48회 시험에서는 수분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출제가 됐는데 아마 올해 49회도 이와 비슷한 분포도로 아마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리고 그 밑에 총평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문제가 요즘 최근의 경향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니까 아마 같이 수업을 진행하시면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바로 수업 들어갈게요. 자, 1페이지. 수분 한번 보시죠. 수분. 첫 번째, 수분의 기능. 그래갖고, 거기 보면은 5가지 수분의 기능을 설명을 해 놨는데요. 자, 첫 번째 한번 보세요. 자, 식품 중에 화학 변화에 따른 용매로서의 기능,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용매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근데 화학적인 설명으로는 용매 그러면은 어떤 물질을 녹이는 물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식품 속에서 이제 어떤 물질들이 이제 수분에 녹을 수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그런 물질을 우리가 가용성 물질이라고 그래요. 가용성 물질. 그러니까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 그 대표적인 것으로 뭐가 있냐면 당류, 그 다음에 염류, 이런 것들이 가용성 물질이에요. 그래서 당류 중에서는 단당류, 그 다음에 이당류 같은 것들, 그리고 염류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소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뭐 할 수가 있다? 물이 녹일 수 있다. 그러니까 녹이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식품 성분 중에서 이렇게 물에 녹을 수 있는 물질,
종류는 당류나 염류 같은 것들이 있다. 이제 그게 첫 번째 기능이고요. 두 번째 기능은 뭐 여러 가지 영양 물질이라든지 산소, 노폐물 등을 운반할 수 있는 운반체, 거의 줄짐처럼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다. 이거는 상리적인 문제니까 식품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데 아무튼 운반체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그 다음에 체액에 있는 삼투압 조절, pH 조절, 하여튼 이런 조절 기능, 그리고 열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전달 기능,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거기 고분자 화합물에다 줄 좀 쳐주세요. 고분자 화합물. 아마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분자 화합물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얘기 많이 들었는데, 자, 거기다가 화학적인 정의를 간단히 한번 적어보세요. 고분자란 뭐냐면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물질을 우리가 이제 고분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식품 속에서 분자량이 10,000 이상 되는 애들이 누가 있을까요? 전분과 같은 다당류,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지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분자 화합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화합물. 자, 그러면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은 그러면 물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콜로이드 상태로 만들어요. 거기 줄 좀 쳐주세요. 콜로이드.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그래서 그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콜로이드라고 하는 정의가 나와요. 자, 콜로이드 보면은 10의 마이너스 7승부터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에 있는 그런 입자들이죠. 그런 입자들을 콜로이드라고 그래요. 분자량이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 물론 단위는 센티미터예요. 거기 오른쪽 끝에 보시면 아마 센티미터가 있을 텐데 단위는 센티미터.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7승에서 10의 마이너스 5승 사이에 있는 그런 물질들을 콜로이드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하죠.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가용성 물질은 수분이 어떻게 해요? 녹이는 그런 기능 갖고 있고. 그리고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은 어떻게 해요? 수분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 콜로이드 상태. 그러니까는 당류나 염류 같이 가용성 물질은 용해시키고 하는 용매로서의 기능을 갖고 있고, 그리고 전분이나 단백질이나 지방과 같이 이런 고분자 화합물은 어떤 상태를 만들어?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어요. 콜로이드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콜로이드 상태를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함수량에 따라서, 즉 수분의 양에 따라서 그 콜로이드를 자, 어떻게 만들어요? 졸이나 또는 겔 상태를 만들어요. 자, 거기 그 졸에다가 줄 좀 쳐주세요. 졸. 자, 졸이란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것. 콜로이드가 유동성을 갖는 것을 졸이라고 그래요. 졸. 그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예가 우유가 있어요. 우유. 그러니까 우유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 뭐가 있을까요? 우유 속에 들어있는 고분자 화합물. 우유 단백질, 우유 지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고? 콜로이드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겔이 있죠. 자, 거기 겔에다가 줄 좀 쳐주시고, 자,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 유동성을 상실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유동성을 상실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는 것. 그래서 식품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어요. 젤리, 푸딩, 그리고 묵 같은 것들. 그래서 이런 상태는 겔. 우유는
졸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생체 고분자 구조를 유지시켜준다. 그래서 거기다가 단백질의 2, 3차 구조 유지에 관여 이렇게. 단백질 2, 3차 구조 유지에 관여. 이렇게. 그래서 기능에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1번, 4번, 5번. 요 세 개는 꼭 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기능을 정리해 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 수분의 형태는 크게 몇 가지? 기능했고, 첫 번째가 기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형태.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뭐하고 뭐? 자유수하고 결합수.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자유수, 뭐 말 그대로 뭐예요? 이동이 자유로운 그런 수분이에요. 수분을 우리가 자유수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합수는 뭐야? 식품 성분에 결합이 돼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물이라고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자유수 특징하고 결합수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유수의 특징부터 한번 살펴보죠. 자, 첫 번째, 뭐로 이용이 가능하다? 용매로 이용이 가능하다. 자, 아까 수분이 용매로서 이용되는 것이 어떤 물질을 녹이는 거였죠? 가용성 물질. 가용성 물질. 그래서 용매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건조를 하게 되면은 쉽게 제거가 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미생물이 이용한다. 즉, 미생물 증식에 이용이 돼요. 미생물 증식에 이용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 0도씨 이하에서 쉽게 동결돼요. 쉽게 어는 물. 그리고 이제 뭐 5번, 6번, 7번 같은 거 이런 물리화학적인 용어들 나오죠. 그러면은 무조건 다 크다, 높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뭐 B점이 뭐고, 뭐 융점이 뭐고, 뭐 표면의 장력이 뭐고, 뭐 이런 거 세세하게 그냥 굳이 하실 필요 없이 만약에 수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물리화학적인 용어들이 나왔다. 그러면은 자유수는 뭐보다 다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래서 자유수에 대한 특징으로는 1번부터 4번까지 좀 꼭 좀 기억 좀 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수분의 형태에서 두 번째 결합수예요. 결합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물을 우리가 결합수 이렇게. 자, 결합수의 특징 한번 보죠. 1번, 식품 중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분자하고, 즉 여기서 말하는 탄수화물은 뭐 그 다당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당류. 식품 성분 중에 있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이에요. 결합이 되어 있는 물.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자유수와 달리 어떤 용질,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서의 기능이 없다. 자, 거기 용질에다가 줄 좀 쳐줘요. 용질. 그래서 크게 이제 바로 용매, 그 다음에 용질, 그리고 용액 이렇게 세 가지 용어를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자, 용매란 뭐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느냐 하면은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 이렇게 정의를 해요. 용질을 녹일 수 있는 물질. 그러면 용질은 용매에 녹는 물질이라고 정의를 해요. 용매에 녹는 물질. 그러면 용액은 용매에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를 용액이라고 그래요. 네. 용매에 용질이 녹아있는 상태. 자, 그래서 두 번째 특징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새로운 용질이 있어요. 근데 이미 뭐한 거야, 얘는? 이미 식품 성분하고 결합이 되어 있는 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용질을 녹일 수 있는 그런 용매로서의 기능이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요거 좀. 보통 물보다 밀도가 크다. 거기 밀도가 크다. 자, 보통 물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보통물 자유수야. 그냥 우리가 보통물 그러면 이제 자유수. 자유수보다 뭐가 크다? 밀도가 크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뭐라 그러냐면 뭐 자유수에서 물리화학적 용어가 나오면은 다 크다,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얘는 예외야. 예외. 밀도는 뭐가? 결합수가 자유수보다 커. 자, 이거를 외우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는 뭐 처음에는 쉽게 외워지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책 덮고 다시 뭐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하려고 생각해 보면은 아, 밀도가 컸나 작았나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밀도는 이거 뭐 꼭 모르셔도 돼요. 뭐 굳이 이거 내가 지금 뭐 모른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구하게 돼요. 또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는 이렇게 다 못 그리겠지만 아무튼 자유수가 100분자 있어요. 100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결합수가 100개 있어. 결합수가. 그러니까는 결합수니까는 얘가 물이고 요게 식품 성분이래. 그럼 지금 이제 이런 게 쭉 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결합수가 100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이제 서로 비교해 한번 해보죠. 자, 물의 부피는 어떨 것 같아요? 자유수나 결합수. 물의 부피. 자, 그럼 물의 개수는 어때요? 자유수나 결합수의 물의 개수. 같지요? 그죠? 그러니까는 부피는 어때? 같겠지. 근데 물 100분자, 자유수 100분자의 무게. 하고 얘는 결합수 100분자의 무게. 보세요. 얘 같은 경우 뭐까지 더해지는 거야? 이렇게 식품 성분 무게까지 더해지게 되죠. 그러니까는 자, 부피는 같아. 자유수나 결합수나 물의 부피는 같은데 질량은, 무게는 누가 더 무거워요? 누가 더 무거울 것 같아? 물의 무게. 자유수가 더 무거울 것 같아요? 결합수. 그러니까는, 자, 결합수 같은 경우 여기가 이렇게 증가한단 말이야. 여기 부피는 똑같은데. 그럼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커지겠지. 그죠? 그래서 자유수에 비해서 밀도가 크다. 결합수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100도씨 이상 가열해도 제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거기다 가로치시고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 이렇게.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도에서도 얼지 않는 물이라고 좀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미생물이 발화와 번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미생물 증식에 이용되지 못한다. 자, 자유수는 미생물 증식에 이용됐어요? 그죠? 요거 꼭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비교. 자유수 같은 경우 미생물 증식에 이용이 돼. 근데 그거에 비해서 결합수는 미생물 증식에 이용이 못 돼. 그럼 미생물 증식이 되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식품에서는. 그렇죠. 품질의 저하가 와. 품질의 저하가 온다고.
그래서 식품을 장기간 안정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뭐야? 자유수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유수의 양을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결합수의 양을 뭐 상대적으로 늘려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7번째,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 물이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이제 수분에서 뭐 이거 비교한 거는 안 나오는데 과거의 시험 문제들 보시면은 이거 뭐 자유수의 특징, 뭐 결합수의 특징 해갖고 이게 서로 이렇게 비교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이 미생물 증식에 이용할 수 있는 물하고 미생물 증식에 이용할 수 없는 물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정확히 좀 이해를 좀 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수분의 양 측정 방법. 형태는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수분 측정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수분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거기도 그 밑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렇게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분 활성도. 수분 활성도를 이용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하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뭐가 있냐면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형 수분 함량을 이용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근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수분 활성도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도 얘에 대해서 주로 나와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꼭 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수분 활성도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거기 보세요. 1번 정의. 어떤 임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하로 정의를 내려요. 어떤 임의 온도에 있어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그 온도에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 자, 그래서 이렇게 써요. AW 수분 활성도는 P0분의 PS 이렇게 나타내. 자, 요거 P0는 뭐예요? P0는 네?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죠. 굳이 뭐 여기 지금 그 포화라는 표현까지도 물론 정의는 이렇게 포화라는 표현까지 외워두셔야 되는데 포화라는 개념을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아무튼 얘는 뭐야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는 PS는 뭐예요? PS는 뭐야?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PS는 뭐죠? 식품의 수증기압이야. 식품의 수증기압. 응?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순수한 물, 이건 순수한 물이에요. 물이고, 이거는 여기는 모래야. 모래. 그리고 여기 물 똑같이 100개 있어.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네. 지웠으니까 어쩔 수 없다. 여기는 이렇게 설탕물이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는 설탕물. 이렇게. 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단 수증기 압부터
정의를 내리셔야죠. 수증기압이란 게 도대체 뭐, 수증기압이 뭘 것 같아요? 수증기압. 액체에서 기체로 전환되려고 하는 힘. 아니, 그 적지 마세요. 거기 프린트 한번 봐봐. 그 정리 프린트. 정리 프린트에 보시면은 아마 수증기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은 게 아마 있을 거예요. 거기 찾으셨어요? 네, 거기 있죠? 거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는 힘 또는 뭐 압력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화학적인 정의예요. 정의. 자, 그러면 자 여기 이제 수증기압이라는 걸 이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럼 이건 이제 순수한 물이야. 순수한 물. 그리고 이거는 모래가 섞인 물. 이건 설탕물.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자, 얘가 이 물 분자, 즉 액체에서 기체로 되려고 하는 힘하고 여기서도 액체가 기체가 되려고 하는 힘, 그리고 여기서 액체가 기체가 되려는 힘이에요. 예. 누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이 세 개 중에서. 누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고 하는 힘. 봐봐. 여기 만약에 이렇게 얘같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물 분자, 즉 액체가 기체가 되려면 우선 뭐부터 해야 돼요? 우선 이 결합부터 끊어야 되잖아. 그죠? 그럼 이 결합 끊기 위해서는 여기 이렇게 힘이 들어가겠죠? 그지? 그러면 얘는 어때요? 그러면 얘가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고 할 때는 어때요? 아주 많은 힘이 들어가야지 액체에서 기체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물 한 분자씩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는 얘보다는 어때요? 액체에서 기체가 되려고 하는 그런 힘이 더 쉽지. 더 빠르다고. 그래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은 1이에요. 1. 그러면 자, 이거 PS,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압은 어때요? 식품 속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라고 얘기했어요? 가용성 물질을 녹이고 그리고 수분의 형태에서 자유수도 있고 결합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품 성분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물들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얘보다는 얘의 수증기압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자, 얘보다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하고 누가 더 높을 것 같아요? 물의 수증기압이 더 높지. 그죠? 물은 결합되어 있는 게 결합수 형태가 아니고 자유수 형태로 있으니까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하지만 식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결합수 형태들이잖아. 식품 속에 있는 물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으니까 어때요? 쉽게 수증기가 되기가 어렵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러면 자,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하고 누가 더 커요? 누가 더 클 것 같아?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이 더 크지. 그죠? 왜냐하면 얘는 뭐한 거야? 얘는 수분이 있어도 뭐하고 식품 속에 있는 성분들하고 이렇게 식품 성분들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증기압이 낮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항상 얘는 계산을 해보면은 1보다 작은, 그래서 0. 얼마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정의는 이렇게 내린다 이거. 그리고 거기 책에 이쪽에 있는 AW를 구하는 공식이 또 하나 있어요. 요건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요거부터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자, 수분 활성도란 뭐예요? 어떤 임의 온도에서 한 식품이 나타내는 수증기압에 대한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의 비로서 나타낸다. 그리고 거기 3번에 보시면 수분 활성도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분 활성도의 범위. 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식품이야.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PS 값이 뭐예요? 제로지, 제로. 이게. 그리고 얘는 순수한 물의 포화 수증기압이니까 1이고, 그러면 AW 값이
얼마예요? 그렇지, 0이죠. 0. 그죠? A돌 값이. 자, 이번엔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증기압하고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하고 같은 양의 수분을 갖고 있는 식품이야. 그러면 얘가 1이죠. 1. 그러면은 AW는 얼마겠어? 1이죠, 1. AW. 그치?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예를 들어본 이런 식품들은 우리 자연계에 어때요? 존재해요? 식품 속에 수분이 하나도 없는 식품. 물하고 똑같은 수분의 양을 갖고 있는 식품.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분 활성도는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수분 활성도와 중요한 관계. 이건 좀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이거는 과거 시험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생물의 성장과 수분 활성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아까 우리가 자유수하고 결합수 할 때 그런 얘기 했잖아. 미생물이 자유수를 이용해서 증식을 하게 되면 식품의 품질이 저하돼. 그죠? 낮아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살 수 있는 그런 수분 활성도의 관계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그냥 일반적인 세균의 대표 세균이죠. 세균, 효모, 곰팡이 등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거기 줄짐수죠. 최저 생육 수분 활성도. 그러니까 일반 미생물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세균, 효모, 곰팡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에는 생육할 수 있는 최저 생육 AW가 즉 수분 활성도가 0.91이에요. 0.91. 그리고 효모는 0.88. 그리고 곰팡이는 0.80. 이렇게. 그러니까 세균이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자, 시험 문제 보기에 이런 게 나와요. 수분 활성도 0.7에서 세균의 생육이 가능하다. 맞아요? 자, 다시 한번. 수분 활성도 0.70에서 세균의 생육이 가능하다. 틀린 보기죠. 왜냐하면 세균은 최저로 자랄 수 있는 수분 활성도 값이 얼마예요? 0.91이야. 0.91. 그러니까 얘는 이거보다 높아야지 생육이 잘 되겠죠. 그치? 그래서 요거 기본적으로 세균, 효모, 곰팡이, 그리고 이제 거기 참고 표시 해놓은 것도 있죠. 이제 더 참고로 이런 문제들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건성 곰팡이 라는 표현 나와. 우리가 보통 곰팡이 그러면 0.80 이렇게 외웠는데 내건성 곰팡이인 경우는 어때요? 최저 생육 AW가 0.65야. 0.65. 그럼 이런 애들은 좀 특수한 애들은 어때요? 0.70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삼투합성 효모 같은 경우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나왔을 때 요런 용어들이 요런 표현을 썼다. 그러면 요거 꼭 참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건성 곰팡이. 그냥 곰팡이가 아니고 내건성 곰팡이. 또는 내삼투합성 효모. 요런 표현들이 나오면 요거는 최저 생육 AW 값이 즉 수분 활성도 값이 좀 다르구나 하는 것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관계, 미생물하고 생육하고 알아봤고, 자, 두 번째 효소작용하고 수분 활성도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수분 활성도는 효소의 반응 속도 또는 최종 활동 단계까지도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 효소 두 개가지가 나와요. 거기 줄임쳐 주세요. 아밀라제라고 하는 아밀레이스하고 그 다음에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라고 하는 PPO, 그냥 우리가 그냥 약어로 그냥 대문자 PPO 써서 하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냥 뭐 풀네임을 다 잃을 수도 있지만 그냥 PPO 그러면 이게 얘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 좀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은 효소들은요, 수분 활성도가 0.85 이하에서는 생육을 정지해. 그러니까 효소 활성이 정지가 돼요. 자, 그런데 아밀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하는 효소죠? 자, 아밀레이스가 뭐 하는 효소예요? 아밀레이스가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예요. 아밀레이스.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탄수화물 하면서 이제 자세히 말씀 나누겠지만, 아무튼 아밀레이스는 전분을 가수분해하는 효소. 그리고 그 폴리페놀 옥시데이즈는 얘는 뭐 하는 거예요?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야.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사과나 배, 복숭아 같은 거 까놓으면, 또는 사과나 배, 복숭아가 상처가 나면 무슨 색으로 변한다? 갈색으로 변한다. 그래서 효소적 갈변에 관여하는 효소. 자, 이런 애들은 뭐하다고?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어때요?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전분의 가수분해가 잘 돼요. 그리고 사과나 배 같은 변색도 잘 돼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분 활성도가 낮으면 이런 효소들의 활성이 억제가 돼. 억제가 된다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삼투압하고 수분 활성도하고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삼투압이 생기는 것은 그 세포막 때문에 이제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왜냐하면 삼투압에 그러니까 삼투압 같은 경우, 그러니까 세포막 같은 경우 뭐예요? 모든 물질을 다 그냥 통과시켜요? 아니죠. 선택적으로 통과시키죠. 즉 능동적으로 통과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삼투압의 차이가 생긴다고. 자, 여기 보시면은 뭐라고 하냐면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이런데,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요즘은 좀 덜 하지만 옛날 같으면 이제 한 11월 12월 초 이쯤 되면은 그 집안에서 가장 큰 행사가 김장하는 거였어요. 그죠? 김장하는 거. 그때 보면 이제 배추를 절인단 말이에요. 배추.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배추 절이는 걸 생각하시고 요 내용을 보시면 돼. 자, 용질을 증가시켜. 즉 소금물의 농도를 높여줘. 소금물의 농도. 그리고 거기다가 배추를 집어넣어. 배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삼투압 차이에 의해서 수분의 이동이 생겨.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 응? 자, 소금물에다가 배추를 놓았어요. 그러면 수분의 이동이 생긴다고. 그럼 어디서 어디로 수분이 이동할 것 같아요? 배추에서 소금물 쪽으로 수분이 이동하고, 그리고 무기질의 이동에 의해서 바깥쪽 소금물에서 소금이 배추 안으로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배추가 절여지는 거예요. 그죠? 자, 그 개념으로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용질의 농도를 증가시켜.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삼투압의 차이가 생기게 돼요. 차이가. 그래서 탈수 현상이 생겨. 즉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와. 그죠? 탈수 현상이 생겨. 식품 속에 있는 AW, 즉 수분 활성도는 감소하게 된다. 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배추 속에 있는 수분이 빠져나오니까 배추 속에 있는 수분 활성도는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우리 식품 가공 방법이 대표적인 것이 소금 절임인 염장, 그리고 잼 만들 때 설탕 조림이라고 그러죠. 그걸 당장이라 그래, 당장. 삼투압을 이용한 그런 식품의 예로는 염장과 당장이 있다. 이렇게
기억 좀 해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학 반응하고 수분 활성도도 관계가 있어요. 자, 화학 반응 중에서 거기 보면은 자, 거기 줄 좀 쳐주세요.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자, 여러분들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죠? 응? 3가지가 있단 말이야. 3가지가.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의 첫 번째가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캐러멜화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비타민C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 3가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비효소적 갈변 반응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얘네들 반응에는 뭐가 관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효소가 관여 안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비효소적. 아까 왜 PPO 같은 경우는 사과배 복숭아가 갈변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효소적 갈변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때 관여하는 효소가 PPO야. 그러니까 그 효소에 의해서 갈변이 되는데, 그런데 마이야르 반응이나 캐러멜화 반응이나 비타민C 갈변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뭐하다고? 효소에 관여 없이 그냥 식품 성분들끼리 반응을 해서 갈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비효소적 갈변 반응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래서 이제 비효소적 갈변 반응 중 마이야르 반응은 자, 거기 줄 좀 쳐주세요. AW 0.6에서 0.7일 때 최대의 반응 속도를 나타내. 반응 속도가 최대야. 자, 그거 우리 6쪽 한번 보세요. 6쪽에 있는 그 그림 한번 보세요. 6쪽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자, 거기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비효소적 갈변 반응이라고 하는 그래프가 있죠? 그죠? 거기 보시면은, 자, 그 밑에 수분 활성도 0.6에서 0.7 사이 어때요? 반응 속도가, 가장 높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보고 왔고, 자, 다시 한번. 그래서, 자, 비효소적인 갈변 반응 중 마이야르 반응 같은 경우는 수분 활성도가 0.6에서 0.7일 때 반응 속도가 최대가 돼.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마이야르 반응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 식품이 갈변하는 거.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이거는 된장, 간장, 위스키 정도예요. 거기에 갈변에 관여하는 거야. 근데 나머지 식품들 같은 경우 갈변하면은 뭐야? 식품으로서의 가치가 어때요?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른 식품이 일반적인 식품인 경우에는 이 반응 속도를 좀 낮춰줘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두 번째 방법, 평형수분 함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평형수분 함량.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평형수분 함량이 뭐냐면, 이렇게 있고, 얘가 식품이야. 식품을 그냥 자연계에 이렇게 방치를 해둬요. 그러면은, 여기가 대기야. 대기. 응? 자, 이 대기 중에도, 대기 중에도 습도가 있어요. 대기 습도.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그거를 상대 습도라고 그래요. 즉, 상대 습도? 그러면 뭐라고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상대 습도? 대기 중의 습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상대 습도.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쓸게요. 상대 습도 이렇게. 또 자, 예를 들어서 상대 습도가 즉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이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이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보다 높은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크다. 물론 뭐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뭐 많다라고는 화학적으로는 정의하지 않지만, 근데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에 왜냐하면 뭐 상대 습도가 높다, 즉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이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보다 높다, 이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응?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많아.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이렇게 식품 속으로 들어오게 돼요. 들어오게 된다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어떤 용어로 쓰느냐? 이거를 이런 용어를 써요. 흡습한다. 이렇게 흡습. 자,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 또 이와 반대인 경우도 있겠죠. 즉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이 대기 중에 즉 상대 습도보다 더 높은 경우, 즉 쉽게 그냥 풀어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이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많은 경우, 그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식품 속에서 대기 중으로 이렇게 수분이 나가겠지요. 그죠? 이렇게. 이거를 이런 용어를 써요. 탈습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탈습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용어로 상대 습도, 그 다음에 흡습, 탈습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용어들이 나오면은 이해하시면 돼요. 뭐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러면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원래는 그렇게 이해하시고 표현을 하거나 글로 쓸 때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이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은 이해가 좀 잘 안 돼요. 대기 중에 있는 수증기압? 이런 표현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대 습도가 높다. 그런 얘기는,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이 식품 속에 있는 수분의 양보다 더 높다, 더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이해하시는 데는 더 편하다. 그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자연계에 이렇게 식품을 방치해 두면은, 뭐 하겠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뭐하고 뭐를? 흡습과 탈습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해요. 지속적으로 막 반복을 한단 말이야. 자, 그러다가 이럴 때도 생길 거예요. 어떤 생각이냐면, 자, 이렇게 대기 중에 있는 상대 습도하고 이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하고 같아질 때, 같아질 때도 생겨요. 막 흡습과 탈습을 막 계속 무한적으로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의 양하고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 물론 제가 지금 표현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예요? 그냥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시려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상대 습도하고 식품 속에 있는 수증기압이 같아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때요? 그럼 이렇게 같아졌어. 그러면 더 이상 뭐하고 뭐를 안 하겠어. 그렇지. 흡습과 탈습을 안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럴 때
이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뭐라고 그래? 그렇지. 그거를 평형 수분 함량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평형 수분 함량에서의 문제점이 뭘 것 같아요? 평형 수분 함량에서의 문제점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측정을 해봤더니, 자, 85%가 나왔어. 85%. 이 식품 속에 있는 평형 수분 함량이 85%다. 이렇게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점이 뭘 것 같아요? 여기서의 문제점은 이거야. 뭐냐면 내일도 이 식품 속에 있는 평형 수분 함량이 85%냐 하는 문제점이 생겨요. 왜? 왜일 것 같아요? 대기는 항상 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 오늘 이 시간에 이 강의실에 있는 상대습도하고, 상대습도하고, 내일 이 시간에 이 강의실의 상대습도가 같다는 보장이 없지요. 그러니까 평형수분 함량이 어떻게 돼? 그러면 달라지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래서 이 평형수분 함량은요, 어떤 경우에서만 측정을 하느냐 하면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혹시, 여러분들, 식품학 실험을 다 하셨을 텐데, 그때 아마 첫 번째 하는 실험이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실험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 도가니 같은 것들을 어디다가 보관을 하느냐면은 데시게이터라고 하는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그런 상자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날 와서 측정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평형수분 함량으로는 이렇게 밀폐된 공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다? 자, 수분의 함량을 측정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래서 뭐야? 그래서 수분 활성도예요. 수분 활성도. 그래서 식품 속에 들어있는 수분의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